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의 집 기둥,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거 아니다. 라고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면서 그 말의 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 말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순진하게도 나도 자취하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1인 가장인 셈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말은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건 누군가의 피눈물이 섞인 황금 같은 조언이라는 것도요. 거기다 제 파혼은 단순히 기둥이나 가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염치의 문제였죠. 제가 파혼하게 된 그 어이없는 사연을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강남역에 있었던 한 영어 회화 소모임에서였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취업을 준비했던 이후로는 사실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직무도 영어를 말할 일이 별로 없는 일이었고요. 아무래도 언어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잊기 마련이잖아요. 밑 빠진 독처럼 정말 머리에서 술술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아쉬워서 평일 저녁을 퇴근 후를 이용해 소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회사를 다녀오니 너무 피곤해서 가지 않을까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번 빠지다 보면 금방 관두게 될 저를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억지로 꾸역꾸역 나가고는 했죠. 아마 출석률이 제가 제일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만큼 좋았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죠. 그게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윤 씨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나오세요? 아니에요. 저 사실 오늘도 나올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었는데요. 그러는 도훈 씨야말로 너무 성실하신데요. 소모임 나온 지도 엄청 오래되셨다면서요. 전 그냥 관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빠지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미래의 남자친구가 된 이 남자는 이 소모임이 생긴 초창기부터 멤버였거든요. 적어도 2년도 더 전의 일이었죠. 그런데도 거의 빠진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성실함만 하는 끝내주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 우연히 저희 둘 다 자취방 방향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희는 일주일에 2번이는 소모임을 마치면 같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친해졌죠. 가는 동안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녀가 친해지는 데는 술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여름밤 공기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집에 가기가 어쩐지 아쉽더라고요. 맥주 한잔하고 들어가는 거 어떻겠냐고 제가 먼저 제안했죠. 간단하게 호프에서 한 잔 마시고 2차로 이자카야에 가서 사케를 마시고 그러고 나니 어느새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지하철도 끊긴 시각이었는데 그 시간대 강남역이 되게 그렇듯이 택시가 너무 안 잡히더라고요. 저희는 한 정거장쯤 택시를 잡기 쉬운 곳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안주도 맛있었고 술도 달콤했고 적당히 취기가 오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문득 그러더라고요. 저 하윤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저한테요? 무슨 할 말인데요? 저 소모임 열심히 나오는 거 사실 하윤 씨 때문이에요. 하윤 씨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변하고도 없이 바로 돌직구를 던지더라고요.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진 게 그 사람 때문인지 술 기운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는 있었어요. 전혀 마음 없는 사람이 이 시간까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단둘이 술을 마실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 예상보다 조금 더 이른 타이밍의 고백이었던 거죠. 저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만나면 결혼 생각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 빨리 고백하는데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연 씨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누가 채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하연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하연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제 앞에서 조금 수줍은 얼굴로 얘기하는데 말하는 건 청산 뉴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잘했었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소모임에 열심히 나온 이유엔 이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그 신선한 공기가 좋던 여름밤 사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30대 중반의 나이여서 이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말도 저는 마음에 들었었고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습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오면서 많이 친해지긴 했어도 소모임 장소에서부터 동선상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소모임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여모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만 회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귄 이후로 알아가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는 뜻밖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엄청 진지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장난기가 많은 모습이라든지 제 남동생처럼 남자들은 되게 청소를 싫어하고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깔끔을 엄청 떠는 모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요. 물론 나중에는 전해 들은 바로는 저 역시도 그 사람에게는 뜻밖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세상 털털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되게 여성스럽고 섬세한 모습이 많았다든가 하도 활발해서 박순이 성격인 줄로만 알았는데 또 혼자만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는 것도 좋아하는 직순이었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의외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했던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면 싫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행히 서로의 그런 모습들도 싫지 않았고요. 그렇게 1년을 조금 넘게 만났을 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이 너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30대 중반이니 나이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저는 사계절 정도를 만나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적당히 알 만큼의 시간은 되었다고 생각해왔거든요. 만약 그 시간 동안에도 알 수 없는 뜻밖의 면모나 심각한 단점이 있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잘 숨겨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정도로 잘 숨겨왔다면 사실 연애 기간 동안에는 무슨 짓을 해도 제가 알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결혼이나 인생의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만 드러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결혼 예산도 짜야 하잖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는 얼마나 모았어?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나니 저희의 만남은 그전보다 훨씬 깊은 관계로 급진전되었습니다. 저번 주와 그 전주에는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죠. 물론 처음 뵙는 자리니만큼 바깥에서 가볍게 만나 뵙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인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자리였지만 그래도 인사까지 드리고 나니 정말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건가 싶은 실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죠. 돈 이야기다 보니 서로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누구에게나 예민한 부분일 수 있었으니까요.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갈등을 빚다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돈이라는 통계도 있고요. 저는 혹시라도 모를 그 불상사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주제를 미리 서로에게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작심하고 제가 꺼낸 이야기에
남자친구는 조금 놀랐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제 입에서 먼저 나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눈치였습니다. 조금 머뭇거리던 남자친구는 이내 결심을 한 듯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물어봤으니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그동안 얘기한 걸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 응, 나한테 얘기했었지. 남자친구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진작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빗길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한동안 몸 좋은 누우셔야 했고 나중에는 우울증 약을 드시기도 했다고 했고요. 교통사고는 다행히 상대측 과실이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갓 중학교 1학년이었고 아래로 하나 더 있는 남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한창 클 나이에 아들 2명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돈이 부족했죠. 원래 가정주부셨던 어머니는 그 일을 계기로 집 밖으로 나가서 일을 시작해야만 했다고 했고요. 하지만 말했듯이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남동생은 너무 어려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건 남자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는 동네에서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하면서 용돈을 스스로 벌어 쓰고 남동생에게도 간식비를 조금 지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변찮은 학원 한번 제대로 다닌 적 없었고 그럼에도 다행히 공부는 곧잘 했지만 집안 형편상 성적에 맞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했었죠. 대신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 나 졸업하고 나서는 동생 대학 학비도 도와줘야 했고 집에 어머니 생활비도 드려야 했거든. 알겠어. 그런데 많이 못 모았다는 게 대략 얼마 정도를 말하는 거야? 미안한데 듣고 너무 놀라지 마. 알겠으니까 그냥 얘기해봐. 대신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자꾸 뜸을 들이면서 머뭇거리는 모양새가 답답해서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라며 남자친구를 재촉했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는 대답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바로 7천만 원이었습니다. 35살에 7천만 원이요. 본인 입으로 26살에 취업을 했다고 했으니 9년을 모은 돈인데 겨우 고작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의외의 모습을 많이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특히 의외라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남자친구의 소비관념이었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는 첫 직장으로 입사한 상사 쪽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업무상 영어를 계속 써야 해서 영어 실력 유지를 위해 소모임에 꾸준히 나온 것도 있었고요. 그 회사는 해외 출장이나 파견 근무도 많고 그런 만큼 본봉을 제외하고도 파견 수당이나 기타 보너스가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모으기도 꽤나 모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버는 돈과 소비 패턴은 별개의 문제이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꼭 많이 모았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제 친구 남편만 해도 연봉이 1억이 넘는데도 카드값으로 9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품위 유지비니 취미 골프니 뭐냐 하면서 씀씀이는 더 커지는 게 당연했고요. 하지만 제가 저 사람이 꽤나 저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소위 말하는 짠돌이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지금껏 살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짠돌이었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서 그 흔한 차차 없이 뚜벅이로 걸어다니는 건 당연했고요. 거기다 목적지가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함께 거치는 코스라면 신분당선 요금이 더 비싸니까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분당선을 타고 다닐 정도였죠. 본인에게 쓰는 비용을 일체 안 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원래 남자들이 잘 꾸미거나 여자들처럼 옷을 사입거나 하지는 않기는 했지만 남자친구는 조금 도를 지나친 수준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할 때 입는 정장 몇 벌을 제외하면 평상복은 두세 벌로 꼬박 한 계절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하도 같은 옷만 입고 다니길래 보다 제가 옷을 사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살면서 써본 제일 비싼 지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기념일에 본인 어머니를 모시고 올랐던 뷔페였는데 그게 인당 45,000원짜리였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었지만 아무튼 이 정도 짠돌이이니 모아둔 돈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7천만 원이라고?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그런데 저렇게 살면서 겨우 고작 7천만 원을 모았다니. 아니 요즘 여자들도 이 나이쯤 결혼할 때 못해도 1억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걸까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7천만 원으로 결혼을 할 생각을 했다니. 그것도 지방도 아닌 서울에서 말이죠. 그 돈으로는 어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도 단지 한 신혼집 하나 구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한 달에 어머님한테 돈을 얼마나 드리길래 그것밖에 못 모은 거야? 자기 평소에 쓰는 걸 생각하면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사실 나 20살 때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비랑 병원비로 나간 돈이 조금 있거든. 그때 병원비에 쓰느라 빌렸던 돈을 갚느라고 조금 걸렸어. 그거 말고도 동생 자취방도 좀 얻어줬고 어머니랑 동생 용돈도 드렸고. 어머님 그런데 지금은 일하시잖아. 남동생도 일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은 그렇다 치고 동생 나이가 몇인데 동생한테도 아직 자기 용돈을 주고 있다는 거야. 걔가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 군대에서 약간 다쳐서 와서 제대하고 나서 터지게 된 건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은 잘 못해. 일하다가도 아프면 일했다 쉬었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을 좀 진득하게 다니지를 못해서 말이야. 쉬고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도와주고는 했지. 항상 주는 건 아니야. 진짜 사정을 듣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병원비로 진 빚을 갚는 데 쓰고 어머니도 모자라서 30 초반인 남동생 용돈까지 지원해주고 있다니. 본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없을 만했습니다. 제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본 남자친구가 얼른 제 손을 잡으며 덧붙이더라고요. 그래도 나 자기 만나고 나서 작년부터 제법 저축도 하고 있어. 지금 모은 돈은 별로 없지만 내가 혼자 쓰는 돈이 거의 없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모으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수당도 많이 나오니까 나 일도 열심히 할게. 솔직히 조금 놀라기는 했어. 내가 생각도 못한 금액이어서. 그 돈으로는 우리 결혼 어림도 없는 거 알고 있지? 결혼식에다 신혼여행이며 혼수며 거기에만 몇천은 들 텐데 거기다 신혼집 문제는 아직 계산에 넣지도 않았고 그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자기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형평상 당장 좋은 신혼집을 구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일단 신혼집은 월세나 반전세 풀옵션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그렇게 들어가면 당장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건 살 필요 없으니까 괜찮을 거고 결혼식 비용은 대부분 축의금으로 충당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결국은 월세나 반전세 다세대 빌라에서 시작하자는 말이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말해서 7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은 저게 최선이었고요. 저는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얼마나 모았냐는 남자친구의 말에 사실대로 제가 모아한 돈을 오픈했죠. 나 현금으로는 딱 5천만 원에 지금 주식에 5천만 원 들어가 있어. 보험이랑 그런 것들 제외하고. 아, 그래? 많이 모았네. 자기 되게 열심히 모았다. 그리고 나 매매한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어. 아, 뭐라고? 자기한테 아파트가 있다고. 저는 IT 쪽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 회사에서 몸값을 올려 이직한 이후 지금이 두 번째 직장이었고요.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도 연봉을 꽤 받는 편이었지만 복지나 수당,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모두 비교하면 남자친구가 다니는 대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었죠. 저 역시도 최종 목표는 열심히 커리어를 갈고 닦아서 이쪽 계통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었고요. 어쨌든 그 와중에도 저는 경력 개발을 위한 학원비 등을 제외하고는 연봉을 확실히 모았습니다. 사들인 주식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적으로 굴려 지금같이 폭락한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었고요. 친구들이 열심히 해외여행 다니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들일 때 저는 안 쓰고 안 입고 열심히 모은 돈이었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집순이 성격이라서 제가 편하게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좋은 집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아파트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저는 주말이면 열심히 임장을 하러 다니고 부동산 카페에 가입해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관심 지역의 매매 일지를 확인하고 아파트 정보들을 모았죠. 청약에 당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지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직접 매매에 나서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도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작은 평수의 소형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조금 넉넉하고 신혼집으로 둘이서 쓰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죠. 처음에는 대출받아서 월급을 받는 대로 매달 그 돈을 갚아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지금의 남자친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짠순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 3끼 식사는 전부 회사 구내식당에서 나눈 밥으로 해결했고 중고장터에서 산 옷을 돌려 입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학대까지 돈을 갚았죠.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곧 나갈 거야. 그거 우리 신혼집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위치는 우리 둘 다 직장에서 조금 멀기는 한데 다행히 자기 통근버스는 근처로 오고 나도 지하철 다니니까 문제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사실 지금 그런 거 가르쳐지도 아니고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제 아파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던 건 7천만 원을 겨우 모아두고 결혼을 하자고 했던 이 사람의 경제관념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하는 말을 들으니 나름대로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지금까지 돈을 모으지 못한 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대로 이 사람이 언제까지 돈이 없을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썼다는데 이제 와서 이미 쓴 돈을 사실 뭘 어쩌겠어요. 도박이니 유흥이니 술이니 흥청망청 써대고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거나 분수에 맞지도 않게 비싼 취미를 가지는 것만 아니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소비 패턴상 자기한테 쓰는 돈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니 지금까지처럼 이리저리 시댁에 빠져나가는 돈만 없다면 충분히 남들처럼 모을 수 있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자친구와 서로 모은 돈을 합쳐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얻거나 조금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죠.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집이 있고 둘 다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니 결혼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뜰 듯이 기뻐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좋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었고요. 집이 있다는 말에는 박수까지 치면서 아이처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 대출금 상환도 끝나서 완벽하게 제 집이라는 말에는 더 기뻐했죠. 하지만 거기서 신혼을 시작하자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사는 거라잖아. 힘들게 시작해야 더 잘 사는 거야. 우리 그냥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전세로 조금 큰 원룸에서 시작하자. 어때? 그게 무슨 말이야. 멀쩡한 아파트가 있는데 왜 거기서 시작을 하자는 거야? 자기도 그거 알잖아. 원래 아파트 대출금은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내 아파트 세입자가 갚는 거. 대출금은 갚았지만 지금 세입자도 반전세로 들어와 있다며? 매달 들어오는 월세 생각하면 우리가 거기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전세로 원룸에 가고 그 돈 조금이라도 모아서 현금 보유액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뭐라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당연히 진심이지. 당장 그 사람들 내보내려면 전세 보증금도 돌려줘야 하고 우리가 새로 들어가려면 인테리어도 하고 가전이랑 가구도 채워넣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큰돈 자꾸 쓰는 것도 부담스럽잖아. 목돈이 필요하기는 하지. 그래도 이리저리 끌어다 쓰면 아파트에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야.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아기 태어날 때까지 1, 2년 정도만 더 있다가 그때 움직이는 게 어때? 그때 와서 우리 다른 아파트로 갈 수도 있고 우리 둘이서 당장 들어갈 목돈 좀 아끼고 1, 2년만 더 벌어도 엄청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자기만 괜찮으면 그렇게 하자는 거야. 자기가 불편할 것 같으면 그냥 아파트로 들어가자. 사실 듣고 보면 남자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이야 다 갚았지만 내보내려면 전세금도 줘야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월세가 아깝기도 했고요. 사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쏠쏠했거든요. 현재 둘이 합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생각하면 일단 돈을 조금 모으는 게 맞기도 했습니다. 둘이서 살기엔 나쁘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위치가 서울 구석이라서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는 두 사람 모두 출퇴근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거기다 둘이서 살기에는 괜찮은 크기였지만 곧 아기가 태어난다면 아기 방도 하나 줘야 하는데 그러면 크기가 조금 빠듯하다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나갈 거라면 있던 집의 인테리어에 큰돈을 쓰기는 싫었는데 거기다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또 새 집에 맞춰서 가전이며 가구도 전부 사야 할 게 뻔했고요. 저는 결국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만 상관없다면 저 역시도 불편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도 어차피 저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요. 물론 신혼생활을 당장 원룸에서 시작하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한편으로는 남자친구가 새삼스럽게 보였습니다. 허례허식이라고는 없는 참 검소한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랑 살면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든 둘이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신혼집으로 쓸 곳은 지금보다는 훨씬 큰 스튜디오형 원룸에 가까운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짐이 없어도 남자친구와 제 짐을 모두 합치면 좁아터질 게 뻔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다 털어놓고 나니 서로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도 들었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이야기할 걸 그랬다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커다란 난관을 같이 머리맡에서 의논하며 결론을 짓고 나니 정말로 예비부부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기왕 서로의 경제 상황을 오픈한 김에 이제 숨길 것도 없었죠. 솔직하게 너무 비싼 결혼식은 하지 말자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나서는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있는 결혼식을 하기 위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에 가게 되었죠. 예비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자기한테 너무 고마워. 어? 갑자기 뭐가 고마워?
솔직히 돈도 없는 남자친구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몇이나 되겠어? 전 여자친구는 내 이야기 다 듣기도 전에 학을 떼고 도망갔거든. 이야기한 그 다음날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여자 입장에서야 놀랄만 하긴 했겠지만 그렇지. 사실 헤어지자고 해도 내가 할 말은 없지 뭐. 그래서 나 자기한테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고마워. 다 이해해줘서. 고마울 것도 많네. 고마움은 앞으로 나한테 잘해. 당연하지. 살면서 내가 두고두고 자기한테 갚을게. 전 여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졌다는 건 그동안 눈치로 짐작하고 있었지만 경제 상황을 오픈하자마자 그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상처가 되었겠구나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저와 그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슴 졸였을지도 상상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대화를 나눌 때까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들이닥칠 그 험난한 미래를요. 아무튼 그렇게 차를 한참 달려 남자친구의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본가는 서울에서 조금 먼 경기도에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시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창 바깥으로는 시골스러운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그 느낌 아세요? 비포정도로도 아닌데 길이 고르지 못해서 차가 흔들리는 느낌이요. 거기서부터 뭔가 좋지 않은 기분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도착한 곳에서 목격한 예비시댁의 모습은 제가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일전에 첫인사로 만나 뵈었을 때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서울로 직접 올라오셔서 밖에서 식사를 하며 만난 터라 예비시댁을 직접 와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전에 갔던 중국 시골에서 본 허름한 아파트의 모습이 딱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비시댁은 다 허물어져가는 다세대 주택의 꼭대기층에 있었는데 외벽의 구조가 약간 옥탑방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바로 아래층에 집주인 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심지어 그 집도 자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을 하고 집에서 입고 있을 것 같지 않은 외투복을 차려입으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맞이하셨죠. 당시에는 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이 없는 건지 안 트신 건지 집 안을 들어갔더니 열길이 후끈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1분도 안 되어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저를 본 예비 시동생이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오래된 선풍기를 틀어주더라고요. 집안은 그래도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좀 넓은 편이었습니다. 양쪽 끝으로 큰 방이 2개, 베란다와 거실이 있었어요.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어서 와요. 더운데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네요. 자기야 덥지?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아직 못 고쳤어. 수리기사가 예약이 밀려서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나는 괜찮은데 요즘 날이 이렇게 더운데 어머님이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야 습관이 돼서 괜찮아요. 에어컨 있어봐야 전기세만 많이 나와서 별로 틀지도 않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내오시는 식혜를 마시면서 땀을 식히느라 조금 앉아 있었습니다. 과일을 가지러 부엌에 들어가신 예비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거실에 앉아 있자니 차츰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닥에 깔린 연식이 오래된 장판은 세월의 흔적에 온통 긁히거나 오글오글하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벽지색은 어두운 회색이었는데 손때인지 먼지가 엄청나게 묻어서 멀리서도 한눈에 더러운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청소를 잘 안 하시는 건지 천장에 거미줄도 있고 소파가 좁아서 저희는 바닥에 방석 하나를 깔고 앉아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집안 살림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선풍기뿐만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물건들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파만 하더라도 가죽이 볼품없이 다 갈라져서
바닥에 부스러기 같은 조각이 자꾸 떨어지고 있었고요. 남자친구에게 예비시댁 형편이 어렵다고는 들었어도 설마 이 정도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예비 시동생은 거실에 조금 앉아있더니 곧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잠시 후 게임을 하는지 문 닫힌 방 안에서는 게임 배경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남자친구가 다시 불러오려는 걸 제가 그냥 내버려두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놀란 마음을 감추고 앉아있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서 내오셨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쟁반과 접시, 포크 전부 얼마나 오래된 건지 가장자리 두색이 다 벗겨져 있더라고요. 동훈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네, 웨딩홀 보러 가려고 다음 주에 예약해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최대한 간소하게 하려고요. 그것도 괜찮지 뭐. 내가 전에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사치도 안 하고 아낄 거 아끼는 사람 같아서 나는 참 마음에 들고 좋네. 아니에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원이가 여태 모은 돈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저기 뭐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다니잖아요. 그까지 돈 마음만 먹으면 금방 모을 텐데 혹시라도 걱정하고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까지 돈이라고 하시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습니다. 그까지 돈 금방 모을 수 있으면 왜 지금까지는 안 모으고 있었는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내색 않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걱정 안 해요. 결혼하고 나면 다른 데 돈 안 쓰고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아껴서 모으기로 했고요. 그래,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둘 다 계속 일할 거고 아가씨도 우리의 못지않게 연봉 높게 주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서. 들어보니까 돈도 알뜰하게 모았다고 하던데. 참, 신혼집은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잘 알아보고 있어요? 엄마, 숨 좀 쉬면서 물어봐요. 뭘 그렇게 정신없이 질문하세요. 우리 엄마가 이렇다니까. 남자친구가 옆에서 포크로 과일을 집어서 제게 내밀면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뭔가 이야기를 더 꺼내려고 하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그 순간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러더니 호호 웃으시면서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제 학창시절이나 저희 둘이서 데이트를 한 이야기 같은 것들로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어차피 하실 말씀이라면 나중에라도 하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남자친구가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막은 건 그 화제를 꺼내기에 조금 더 적절한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은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거기다 날 닮아서 인물도 저렇게 잘났잖아요. 아주 동네에서 연예인 시키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엄마, 연예인은 무슨 연예인이야. 그만하세요. 얘는 내가 어디 뭐 없는 소리 했니? 거기다 키도 크지, 직업도 안 빠지지. 대기업 들어가고 나서는 쟤 좋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선자리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저긴 뭐야? 무슨 아버지가 어디 대학 교수인가 하는 댁에서 둘째 딸 시집 보내고 싶다고 연락 왔잖아. 우리 아들 아가씨가 보기에도 괜찮지 않아요? 네, 동은 씨 인기 많아요. 성격도 좋잖아요. 예비 시어머니 아들 자랑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들 눈에야 다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을 테니 저렇게 자랑하실 만도 하죠.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들 가진 부모님의 자랑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부터는 조금씩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보기보다 눈이 높네. 하긴 우리 동훈이랑 결혼하라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얘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애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선자리도 여러 들어왔는데
자기가 다 싫다고 하고 아가씨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지 뭐예요. 아, 그랬어? 엄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그런 선짜리 아무리 들어와도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자기만 있으면 되니까. 어머머, 쟤좀 막. 제가 저런다니까. 아무튼 아가씨는 우리 아들 만나서 아주 복 받은 거야.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다고. 서로 잘 만난 거죠. 저도 동원 씨도요. 맞아, 우리 둘 다 서로 잘 맞는 거지. 천생연분이잖아, 우리는. 저는 애써 웃으며 서로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누가 누구에게 아깝다거나 이런 생각 사귀면서도 해본 적 없었는데 예비 시부모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감도 마치 이렇게 좋은 선자리가 줄줄이었는데 너 때문에 못 갔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옆에서 남자친구는 눈치도 없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작은 방에서는 시동생이 하고 있는 게임 소리가 정적마다 들려오고 있었고요. 그렇게 얼마쯤 더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 급한 업무 전화가 와서 잠시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 무릎 앞에 뭔가를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으아, 그거 우리 집 대출 서류예요. 이제 결혼하니까 아가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예비 시댁에 대출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지도 못했지만 갑작스럽게 내미는 종이에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지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요. 저도 모르게 그 서류들을 집어들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내역을 보니 대충 5년 전에 받은 대출이더라고요. 매달 150만 원씩 상환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대출이 제 남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옆에 앉은 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애아빠가 죽으면서 남긴 사업 빚이 좀 있었는데 이리저리 돌려막다 보니까 자꾸 빚을 끌어다 쓰게 되더라고요. 얘가 그 얘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하시는 말씀 진짜야? 왜 나한테 그 얘기는 안 했어? 사실이야. 자기한테 미처 말을 못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했어. 남자친구가 순순히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빚을 갚은 것도 모자라서 사실 본인 앞으로 든 대출이 또 있었다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것도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는 건지도 어이가 없었고요. 예전에 형편도 안 좋고 신용도 안 좋을 때 받았던 거라 이자도 높은데 매달 이 큰 돈을 내려니 너무 아깝더라고. 이제 결혼하면 어차피 둘이서 같이 갚을 돈인데 마침 지금 돈이 있으니까 은행 빚은 다 갚아버리고 치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가씨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아파트 있다면서. 그거 팔면 딱 남은 대출금 나올 정도 되겠던데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그 돈을 같이 갚는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 다음 대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지금 돈이 있다는 게 알고 보니 제가 산 아파트를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기가 차서 앉아있는데 남자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자기야. 그런데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잖아. 빚은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골치 아플 일도 없고 어머니 말씀처럼 이자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야? 내 아파트 팔아서 자기 대출금을 갚자고. 내 아파트로 신혼집을 쓰자니까 전세보증금이 아깝다고 현금 보유액을 늘리니 어쩌고 하던 것도 다 아파트 팔아서 네 대출금 갚을 돈에 쓰려고 하는 거였어. 아니, 그때 했던 말은 진심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빚이 있으니까 그걸 청산하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자기 뜻은 어떤가 하고. 차라리 당당하게 말했으면 이해나 했을 것 같네요. 끝까지 뻔뻔하게도 자기는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을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내가 그 돈을 왜 갚아야 돼? 왜 내가 내 집이 있는데 신혼집도 원룸으로 들어가면서까지 네 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냐고. 그것도 내 아파트까지 팔아가면서? 어머, 어머.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네. 내 아파트라니. 결혼하면 내 건 네 것 어디 있어. 다 부부가 같이 쓰는 재산이지. 아니야, 아니야. 자기가 정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그냥 우리 예정대로 신혼집 진행하자. 그 아파트는 계속 전세 주고. 더 듣고 있다가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정신이 나갈 것만 같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게임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저희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요. 아주 못 베어먹은 집구석이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뻔하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사귀었던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을 하겠어? 내가 이 거짓 소문에 미쳤다고 시집을 오겠냐고. 누구 등을 처먹으려고. 야, 너희 집 빚은 네가 갚아. 멀쩡한 남의 집 여자 끌어들여서 대신 갚게 할 생각하지 말고. 양심이 있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욕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절더러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마당에 면전에다 쌍욕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예의 차린 거 아닌가요? 한마디 해주려다가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더 상대해서 뭘 하겠나 싶어서요. 그러자 그놈은 기겁을 하고 뛰쳐나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더라고요. 아니라고. 자기가 미쳐서 잠깐 헛소리를 한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본심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도 그 집구석과도 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 말고도 얼마나 많은 전 여친들이 이 난리를 겪었던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여친이 오죽했으면 다음날 기겁하고 헤어지자고 말했을까 싶었고요. 저 역시도 이제는 그 에피소드에 포함되는 전 여친이 되어버렸지만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고 자취방도 이사를 해버렸거든요. 아주 지긋지긋해서요. 아쉬운 건 저 자식 때문에 지금까지 잘만 나가던 소모임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하마터면 남에게 빌붙으려는 저 거지 집안과 결혼까지 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이쯤에서 끝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서류를 보여준 게 천만 다행이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파혼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